라이브 앞두고 한 10분 정도 먼저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칸에서 있구나. 네. 이제 일주일 됐죠? 딱 정확히 도착한 지 일주일 됐고 네. 경쟁부문 상영도 이제 반환점 돌았으니까 잠깐 뭐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칸 출장이시잖아요. 어떠세요 소감? 저요? 제가 도착한 첫날에 깐 그 메인 상영관 거리 앞에 이제 주요 쇼핑 거리처럼 이렇게 상가들이 있고 이제 골목골목 이렇게 나 있고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어서 여기가 전주 객사라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주 객사라니 지금. 시차도 있고 아직 실감이 안 나다 보니까 그 이제 상가 건물을 걷고 있는데 내가 전주에 와 있는 건지 깐에 와 있는 건지 실감이 잘 안 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영화 보기 전에 이제 실감이 좀 났던 순간은 한 편의 영화 보기 위해서 정말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거. 네. 6시 영화다. 그럼 사실상 5시부터 가서 그렇죠. 티켓팅을 다 마쳤는데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과거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이 온라인 티켓팅 되니까 훨씬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좀 상영 딜레이도 많이 됐던 것 같고 최소 30분 이상은 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 게 날씨가 좀 흐려져서 아, 땡볕에 서 있진 않아도 되고 오히려 되게 실용적이시다. 저는 그래도 깐이니까 햇볕이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우울해지는 것도 좀 있었죠. 근데 여기 날씨가 워낙 좀 경쟁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햇볕이 나면 한국이랑 확실히 다른 게 금방 말라요. 같은 날인가 싶을 정도로 날씨 변동이 심해갖고 네. 오전에는 좀 추운가 해서 껴입고 나가는데 오후에는 옷을 들고 있기가 너무 덥고 힘들고 해서 날씨와의 눈치 대결을 계속 저희는 실패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줄 서면서 전 세계 프레스들 그리고 각국의 영화 관계자들 틈에 껴서 그들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슬쩍 엿듣기도 하고 네. 그런 재미가 있었고요. 모두들 이렇게 영화를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영화에 대한 어떤 존경? 또 이렇게 포장해 주시나요? 한편으로는 뭘 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클릭해서 영화 보기가 너무 쉬워진 시대인데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거의 개봉작 중에 프랑스에서 상영하는 작품도 있어서 네. 이걸 보려고 이렇게 한다고 싶은데 극장 들어가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확실히 그 극장 안과 밖이 좀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카는 한국이랑 제가 다르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공기?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서 날씨가 조금만 개져도 금방 화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극장 안이랑 밖의 그 차이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극장 갔다 오면 약간 시간 여행하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맞아요. 네. 하루에 또 3편씩 저희 4편씩도 보고 네. 저는 그저께 5편을 네. 기행을 왜 그랬을까? 그치는 영화가 섞이잖아요. 5편째는 그냥 내가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 외에는 거의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초심자라서 되게 사소한 것들이 좀 재밌게 보이기도 했는데 이 깐에서는 이 가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그 입구와 출구가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 하나의 상영관에서도 배지나 티켓의 그 구분에 따라서 아주 복잡하게 입구를 찾아 들어가는데 저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열정적인 젊은 여성 가수께서 배우 제니퍼 로렌스가 드레스를 차려입고 레드카펫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공식적인 입장 통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일반인과 전혀 아무런 구분을 하지 않고 제니퍼 로렌스를 가로막더라고요. 네. 여기가 프랑스구나. 근데 또 제니퍼 로렌스 반응이 대단했다면서요? 전혀 또 개의치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분은 할리우드 분이시구나. 올해 유난히 그런 사실 좀 목격하기 힘든 순간들 자주 보셨던 것 같아요. 왕빈 감독 영화도 거기 바로 뒤에서 네, 운 좋게 왕빈 감독의 첫 프리미어 상영 때 리미에르에서 바로 앞쪽에서 볼 수 있었고요. 유스가 지금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초반 상영작들 중에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또 가까이에서 그 왕빈 감독의 깐 경쟁 부문 입성은 사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 풍경인 것 같아요. 올해는 경쟁 부분 2편이 있었는데 그 네. 중에 저도 반응이 다큐 둘 다 반응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 두 편의 다큐를 다 봤는데 유스 포더터스 극단적으로 다른 다큐거든요. 하나 왕비잉의 다큐는 어떤 미적인 터치도 가하지 않은 다큐라면 카우타르벤 하니아의 포더터스는 거의 극단적인 형식 실험과 미적인 실험까지 곁들인 다큐여서 이 두 다큐를 데려온 셀렉션이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환점이 이제 돌았는데 어떠세요? 어떤 좀 얘기하고 싶은 작품이나 기억나는 작품? 아무래도 사실 지금 황금종려 점쳐지는 작품은 아직 중간점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고 그리고 역시나 공개 후에 반응이 가장 좋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 네. 너무 강렬했습니다. 네. 홀로코스트 영화인데 아주 극단적인 형식 실험을 가미하기도 했고 아주 미학적인 터치로 홀로코스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실험이 놀라웠던 작품입니다. 저희 5시에 시작하는 거 맞고요. 지금 10분 정도 수다 떨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네. 짧게 그냥 한 얘기를 좀 워밍업을 하고 있답니다. 하고 네. 있는 거고 네. 저는 그게 좀 놀랐어요. 저는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는 실화, 특히 역사 바탕으로 한 영화, 특히 홀로코스트에 관한 영화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겁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 데에 대한 잣대가 좀 더 엄격해지는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렇게 그렇죠. 치면 윤리적 재현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논쟁적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충격이 있었어요. 확실히 좋든 싫든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 다룬 영화들 중에는 아마도 계속 거론될 영화 중에 한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울의 아들이 나왔을 때처럼 그리고 사울의 아들과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대척점에 네, 있잖아요. 네. 거리를 두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느냐의 면에서도 아까 그 질문 주셨는데 깐에는 일반 관객들도 영화 볼 수 있는지 관계자들만 볼 수 있는지 그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깐의 확실히 시스템이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훨씬 더 계급사회적이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프레스나 관계자들 중심으로 약간은 폐쇄적인 영화제라는 인상은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베를린이나 토론토 같은 영화제에 비하면 그 영화제들은 이제 일반 관객들한테 완전히 열려있는 영화제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관계자나 프레스 쪽에 훨씬 친화적인 영화제이고 그래서 줄 서 있다 보면 표 구한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좀 사실 일반 관객들이 따로 완전히 그 전체 티켓을 구해서 오지 않는 한은 티켓 구하기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정확한 제가 나이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아마 18세부터 27세던가요? 이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10days 인간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으면 이 청년들이 깐에서 완벽하게 영화 축제라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깐 시네필도 있고요. 지금 깐 시네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라고 써주신 분이 김혜리 기자이신 것 같네요. 그런 걸 하고 오면 볼 수 있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토론토나 이런 영화제처럼 일본에 와서 그냥 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 영화제, 전주 영화제처럼 표 긋고 그냥 영화 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맞습니다. 저는 올해 첫 깐이어서 질문 주셨는데 처음에 며칠은 좀 헤맸고요. 리미에르 극장을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에서부터 지금은 좀 적응해서 중간점이라 이제 약간 지도 보지 않고 여기저기 좀 찾아갈 수 있게 돼서 이제 좀 재미가 붙은 것 같습니다. 깐 몇 번째시죠? 저도 뭐 그렇게 치면 2번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익숙하고 경험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예전에 한번 그래도 왔다고 공간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처음 모르는 장소에 가면 그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게 좀 덜해서 영화 처음부터 볼 때 좀 편했다. 그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예전이랑 비교하면. 저는 꼭 또 초반에 이제 반환점 돌면서 올해 경쟁작이 전반적으로 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경쟁 바깥에 영화들이 좀 더 화제가 되는 것 같고 언론에도 훨씬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고 저희가 경쟁을 주로 챙겨봐야 되는데 경쟁 말고 본 작품 중에 하나가 리산드로 알론소의 유레카라는 유레카라는 영화를 저희가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사실 이게 또 제가 찾아보니까 매체평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매체도 그렇고 북미 매체도 그렇게 썩 호의적인 평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올해 넷플에서 봤던 영화들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남아있는 영화라고 맞아요. 하면 네. 이 유레카였던 것 같습니다. 유레카를 사실 너무 재밌게 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한국 관객분들이 언제 어떻게 보실 수 있을지가 네. 너무나 불투명한 영화여서 혹시 수입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보고 계시다면 리차르도 알론소의 유레카를 꼭 수입해 주시라고 네. 간청을 드려봅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꼭 잊지 말고 관심을 둘다 쉬면 가져주세요. 안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저희 이제 한국 시간으로 5시가 돼서 슬슬 오늘 예정했던 한국 영화 첫 반응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현지 시간으로 어저께 21일 일요일에 2편의 한국 영화, 월드 프리미어 되는 2편의 한국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오전 11시에 잠을 미라마를 극장에서 봤고, 그리고 밤 12시 반에 참 긴 하루였습니다. 괜찮으셨어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영화 많은 일이 봤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12시 반에 미드나잇-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를 봤습니다. 네. 올해 저번 라이브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부분이 없지만 사실 다양한 부분에 포진해 있는 한국 영화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 한국 영화에 관한 흔적들을 거리에서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데일리 매체들에서도 뭐 표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뭐 이를테면 스크린 인터내셔널 데일리의 잠 표지라든가 아니면 네. 버라이어티에는 아예 그냥 메가박스가 한 페이지로 이렇게 표지 장식하는 것도 있었고 포스터 포함해서 한국 영화들을 그냥 흔적을 좀 많이 곳곳에서 아기자기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잠이 드디어 첫 한국 네. 영화로 공개가 됐어요. 네. 잠 얘기부터 하면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영화 본 순서대로 네. 잠 그리고 탈출은 저희가 줄여서 오늘은 탈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과 탈출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 한국에서 전혀 개봉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스포일러는 지양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전반적인 총평 느낌을 먼저 좀 얘기해 주신다면 첫인상. 일단 근데 잠이 상영된 비평가 주간 섹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프랑스 비평가 협회가 주관해서 이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작품만을 상영하는 섹션이고요. 그래서 유재석 감독이 옥자의 연출부로 봉준호 감독님의 조감독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데뷔작으로 이번에 비평가 주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게 됐습니다. 잠은 저는 일단 굉장히 첫 번째 직관적인 인상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복합 장르적인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첫인상은 매력적인 소품이겠거니 라는 어떤 인상이 있는데 물론 실내극에 가까운 그 어떤 구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소품의 매력이 있는 작품인데요. 전개 자체는 첫인상보다 훨씬 전환이 볼드하다고 해야 할까요? 대담한 전개를 가지고 있는 그 압축되어 보이지만 좀 구불구불한 디테일들을 갖고 있는 영화라는 점이 의외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할 수 있는 소재이고 이렇게 흘러가겠지 않은 클리셰들에 빠질 수 있는 형식의 영화인데 의외로 한 끗씩 다 비틀려 있어갖고 이게 이렇게 전개된다고? 맞아요. 저도 첫인상은 구성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소재, 기획, 아이템도 좋지만 그거를 전체적인 구성을 하는 방식 이 영화는 3부 구성으로 돼 있고 그게 정말 살짝씩 어긋나 있기 때문에 보면서 여러 측면에서 좀 놀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상되는 영화가 있으셨냐고. 아무래도 예고편만 보고는 어떤 영화인지 이렇게 한 번에 감이 안 잡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어떤 영화 연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연상되는 영화를 얘기하려면 작품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 라인을 약간 설명해 드리고 저희가 후반부에 조금 더 얘기를 그러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레퍼런스로 같이 얘기할 만한 영화들도.
근데 장르적으로는 미스터리 스릴러, 네. 또 호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컨셉 뼈대는 목류병 얘기이기 때문에 사이코 드라마에 가깝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이를테면 사바 같은 좀 한국적인 호러, 뭐 무섭 이런 것들도 좀 섞여 있고 근데 그게 섞여 있다고 하면 대충 보통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거랑 또 살짝씩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얘기 구성하는데 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다. 그리고 따라갈 때도 호러 영화는 사실 뻔하면 그때부터 재미없잖아요. 이 영화도 어느 정도는 그 소위 말하는 점스케어라고 하는 그 놀라게 하는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진짜 무섭거나 놀라는 건 그거 아닌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좀 보기 힘들었던 형식의 이걸 굳이 호러라고 카테고리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긴 하죠. 네. 미스터리 스릴러이고 호러이면서 저는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로맨스 영화라고 그렇죠. 느꼈거든요. 상대를 어떻게 믿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로맨스 영화이고 또 어떤 로맨스 영화이면서 완전히 반 로맨스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결혼 기본적으로 부부관계를 다루는데 이 결혼이라는 2인 공동 생활 체제가 어떻게 생존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대단히 서늘한 드라마이기도 해서 네, 로맨스이자 반로맨스. 약간 스토리라인을 아주 짧게 그냥 그 신혼만 말씀드리면 신혼부부가 있어요. 그 신혼부부 중에 남편이 이제 목류병에 시달리는 것 같고 이제 아기를 준비하고 있는 좀 있으면 아기가 임신한, 태어난 네. 안사비 이제 임산부인데 남편이 그런 상황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치료도 받고 이 부부의 컨셉은 함께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맞습니다. 없다라는 거고 네, 되게 힘든 상황이 계속 같이 닥치는데 어떻게든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컨셉은 그게 답니다. 목류병이 걸린 남편이 있고 안상의 임신부가 있는데 이 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성균 배우가 연기하는 남편이 갑자기 한밤중에 자다 깨서 누가 들어왔어 라는 한마디를 하고요. 그날 이후로 모든 밤들이 굉장히 단란했고 평온했던 이 부부의 집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수면장애, 그래서 수면 이상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는 점차 오컬트의 세계로 네. 나아가는 그런 전개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영화에서 올코트로 간다고 하면 약간 예상되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그 길을 가면서 살짝씩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3부 구성이에요. 그래서 1부, 2부, 3부가 약간씩 톤이 다 다릅니다. 또 그것도 재밌는 부분이죠. 100분 남짓한 영화인데 다양한 장르적인 레퍼런스를 좀 즐길 수 있다는 부분도 이 영화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의 스포를 피하라고 하셨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알지 못했는데. 근데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게 저희도 최대한 오늘 지양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네. 모르고 볼 때 살짝씩 꺾이는 부분들이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그래서 큰 컨셉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큰 컨셉 정도만 보고 예고편에서 이런 톤이구나만 보고 들어가시면 이 작품을 최대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구성이 불균질하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인데 그 불균질함을 즐길 수 있게끔 설계를 해둔 작품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후반부에서 그 불균질함을 보상해주는 굉장히 과장되지 않게 소란스럽지 않게 쌓아놓은 디테일들을 활용한 후반부가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계속 구성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하나의 속으로 쭉 달려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 영화는 그렇게 치면 그 불균질한 요소들 1부, 2부, 3부 약간 다른 톤들이 어떻게 꺾이고 조합되고 하는 것들이 진짜 즐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불균질함이 매력인 영화는 확실한 것 같고 초반에 아까 레퍼런스 잠깐 여쭤보셨는데 네. 사바도 이제 언급하셨는데 네. 한국 무속 영화들의 레퍼런스는 다 한 번씩 스쳐 지나간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저는 그 밀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신혼집에서 거의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치면 불신지옥 같은 호러 영화도 좀 생각이 나고 뭐 사이코 드라마로 치면 진짜 고전적인 사이코 드라마의 레퍼런스도 되게 많이 묻어있는 영화입니다. 뭐 한국 영화 중에는 뭐
톤은 완전히 다르지만 무속이 등장한다 그러면 아까 음. 제가 사바나 뭐 곡성이나 이런 영화도 언급할 수 있을 거고요. 너무 적절한 비유 해주셨어요. 한국 독립영화 세일에. 아 그렇죠. 네, 사실은 이 영화들이 재현하고 있는 한국적인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마 맨션이라고 표현할 것 같은 5층짜리 작은 아파트라든가 그 안에서의 그 실내 생활의 풍경 같은 것들 대단히 K적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하고도 미묘한 신경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영화입니다. 이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되게 낡은 아파트 그게 또 되게 한국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 재개발 기다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낡은 아파트. 그게 지하 주차 공간도 없고 그렇죠. 건물 전체적으로 낡았는데 실내 인테리어도 잘 돼 있어서 뭔가 아기자기하게 자기들 음. 나름대로 꾸며놓는 그 공간 구성이 사실 되게 중요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계속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아무래도 잠에서 가장 궁금한 게 이성균과 정유미 배우 네. 두 배우의 합이고 이게 전 유재석 감독님이 데뷔작 만드시는 입장에서 많이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을까 싶은 게 지금 우리 선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홍 감독님 영화에서만 4번을 두 분이 같이 호흡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또 새로운 케미를 보여줄 것이냐가 관건이었을 텐데 저는 첫인상이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 였거든요. 근데 정유미 배우님이 네. 부산행 때도 그랬지만 뭔가 약간 임신부 전문 배우가 신혼부부 임신부 역할로 큰 영화들에서 이제 한번 나오고 네. 나니까 그 인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연장에서 되게 귀엽고 발랄한 그리고 되게 뭐랄까 당찬 이 부부 설정이 뭐냐면 부인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커리어우먼이고 남편은 연극 배우라서 그렇게까지 수입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집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남편이 연극 배우를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지지해주고 그 성격과 이 가정에서의 역할도 이 영화 전체 구성에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유미 배우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귀엽고 임신부가 이렇게 귀여워도 돼 싶을 만큼 발랄한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그 안에 단단함 같은 게 보이는 맞아요. 그런 역할이라서 이번 영화에서도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뭔가 안에 벼려진 것이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성균 배우도 귀여운 게 그 배우의 열정을 품고 있지만 사실상 그 커리어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화려하지 않은, 그렇게까지 잘 풀리지 않는 배우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부가 막 나온다 하면서 밤에 TV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 멀리 뒤에서 경호원 역할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잘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귀엽고 그래서 이런 톤으로 이렇게 좀 발랄한 톤으로 띄워놓은 영화를 어떻게 하드한 스릴러로 데리고 갈 것인가가 저는 초반에 그것이 주는 그 격차가 주는 긴장감 자체가 있더라고요. 의외의 개그씬 같은 것도 곳곳에 있고 그게 뭐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박아놨다는 느낌이 아니고 캐릭터들 설정을 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믹 코드의 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배우들 이미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씬이기 때문에 인상이 좀 남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혼부부의 케미도 보여주고 상황도 보여주는 그런 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란하고 다정한 신혼부부의 모습이 사실 전형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 묘하게 대단히 사소하고 좀 정겹고 귀엽게 풀어낸 부분들이 있고 이건 아마도 이성균과 정유미라는 두 배우가 꽤나 여러 번 호흡을 맞춘 배우들이기 때문에 비틀어낼 수 있는 톤의 차이가 아니었나라는 추측도 해보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게 정유미 배우가 이제 사실상 거의 20년 차 베테랑 배우이고 깐에도 깐의 초심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비평가주간 무대에 섰을 때 거의 신인 배우처럼 너무 쑥스러워하시고 그 떨림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모습이 이 배우답다라는 인상도 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복장도 되게 캐주얼한 대학생처럼 입으셨고 발랄한 정말 젊고 발랄한 대학생 같은 느낌이 뭐 복장, 태도 이런 거에서 다 나오셔서 이번에 오셔도 좀 그런 것들 많이 즐기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 이성균 배우님은 이번에 가족들이랑 그 아내와
두 자제분을 다 함께 처음으로 칸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개도 해주시고, 네. 그 첫 멘트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네. 재밌게 봐달라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아니 이게 호러 영화 톤인데 안 무서워하라면 어쩌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제분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구나 싶어서 되게 그것도 뭐랄까 영화 바깥에서 뭔가 훈훈해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의 네. 멘트셨고요. 네, 전혜진 배우도 함께 오셔서 객석에서 영화를 또 관람을 하셨고요. 이 배우들의 케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우선 두 배우가 이 영화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이 장면에 불어넣는 힘에 있어서 완벽히 효율적인 분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느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유미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전환이 많이 필요한 연기 캐릭터이거든요. 사실 이 자매 이야기 자체는 컴팩트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몽유병이 생겼고 아내는 그 몽유병이 귀신 때문일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파헤치고 의심하는 국면의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미쳐가는 국면의 전환을 이끌어가야 하는 건 배우의 연기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챕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전환되었을 때 어떤 극단적인 심리에 완전히 드라이빙 되는 심리의 전환을 보여줘야 하는 건 배우의 힘이어서 정유 배우가 초반에 저희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귀엽게 순진무구하게 시작하지만 그 깨끗한 외피 안에 어떤 광기가 새겨지는가가 중후반부에 꽤 볼거리를 낳기 때문에 역시 이 내공을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설명처럼 여러 레이어가 겹쳐있는 영화인데 그걸 끌고 가는 거는 이 능동적인 인물은 정유미 배우고요. 약간 한 줄 컨셉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서히 미쳐가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서히 미쳐가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또 사실 영화 핵심 중에 하나라서 그거는 지금 얘기처럼 연출이나 구성, 미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 부분 이제 배우의 몫이기도 하고 실제로 보시면 충분히 그걸 잘 수행해냈다고 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재밌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잠을 못 자는 쪽은 이선규 배우 쪽인데 정작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보이는 쪽은 내내 정유미 배우이고. 근데 사실 그 구성으로 가는 영화는요. 몽유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한 명은 사실 너무 깊게 자서 문제인 거고 자고 의식을 못 찾아서 문제인 건데 한 명은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잠을 못 자면서 신경쇠약에 빠질 때 이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두 사람의 캐릭터의 어떤 낙차들을 보여주는 구성이라서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 끌고 가는 건 정유미 배우일 수밖에 없고 한편 이성균 배우는 그런 부분에 되게 탁월한 배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받쳐주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행동할 수 있게끔 공간이나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무대를 해주는 역할에 말 그대로 파트너로서의 상대 배우를 빛나게 해주는 역할들 되게 많이 하는 그래서 이성균 배우는 늘 일단 그 여성 파트너 분들과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여성분들과 하고 그리고 상대가 꼭 물론 이 배우님의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꼭 그 기억에 남는 역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의 케미가 확실히 잘 맞는. 맞습니다. 오히려 말하자면 몽유병 환자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더 이성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냉철한, 더 정신을 클리어하게 이 영화의 기둥을 또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조도 흥미롭고 말씀하신 이선균 배우 특유의 그 파트너로서의 든든함 같은 게 돋보였던 약간 그렇죠. 킬링 로맨스처럼 배우 연기의 스펙트럼도 워낙에 넓어서 킬링 로맨스의 땡땡과 또 다른 힘이라고 썼습니다. 맞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서 약간 엉뚱한 생각인데 잠을 너무 잘 자잖아요. 문제가 이분이 물론 깊은 렘 수면 상태가 아니라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늘 개운하게 자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상대방은 이제 계속 잠을 못 잔 상태라서 점점 힘들어하고 있고 그냥 혼자서는 혼자 저렇게 잘 자면 그래 마음이 넓을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논리가 있으시네요. 육아를 하는데
아내는 이제 정말 육아 스트레스로 이제 힘든데 물론 남편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잘 때는 기절하거든요. 약간 본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잘 표현이 되는 것 같고. 네. 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제가 앞서두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결혼 생활의 공포에 대한 실내극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두 부부가 굉장히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통용되는 고어가 함께하면 극복하지 못할 게 없다인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일단 외부 세계 부부가 외부 세계의 뭔가를 극복해야 할 게 아니라 일단 극복해야 할 존재가 상대이구나. 아, 그게 진짜 하우스 호러, 아니 하우스 호러는 좀 다르죠. 이런 류의 호러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거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근데 생각해보면 그 근원적인 공포가 너무 사실적이잖아요. 나와 매일 한 침대에서 사는 사람이 사실은 완전 낯선 타인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그 무의식적인 공포가 기저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레이어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